자, 우리가 이제 크게 네 가지 주제가 있는데 패권 경쟁과 국가 전략 문제 다루었고요. 또 이제 긴밀하게 연관돼 있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를 그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지금까지 이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한국적인 상황에 대한 그런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이 첫째, 두 번째 주제는 아무래도 좀 지구적 차원의 좀 세계적인 의미가 이제 강한 그런 주제이고요. 이 세 번째 주제인 이제 격차 사회를 넘어서 사회 통합으로라고 하는 주제는 특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저는 이제 그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가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주제가 바로 격차 사회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이 한국 사회의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가 저는 그 일자리 창출 문제, 그 다음에 평등의 문제, 공정과 정의의 문제, 그것에 입각한 복지를 어떻게 더 확장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슈이기도 하고요. 물론 교육 문제도 그 사항 중에 그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의 또 뜨거운 주제로 이렇게 전격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그 여당의 이제 대통령 후보가 아마 자기의 브랜드 비슷하게 내세우고 있는 게 기본소득을 위시한 기본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다 격차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완화하고 해소할 것인가의 어떤 방법론 가운데 하나로 기본소득 이슈가 지금 부상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 기본소득도 있고요. 격차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겠는가.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좀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말씀들 하시죠. 저는 앞으로 미래는 이 격차가 점점 더 커지는 사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수 지식 독점자들이 생기고, 지식 독점자는 이게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점점 더 단어가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점점 더 천재들의 사회가 점점 더 될 거다. 그러면은 점점 커지는 격차를 어떻게 줄여가면서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건 뭐 기본소득이랄지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죠. 그런데 이 격차를 받아들이는 인간 개개인들의 어떤 철학적인 인식,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격차가 이건 뭐 내 것이 뺏겨서 나는 이 불평등 속에 있다는 것이 진짜 정확한 의미인지, 그것을 좀 서로 이 철학적인 격차에 대한 철학적인 공유, 이것이 필요한데, 지금은 격차 문제가 너무 정치화돼 가지고 이 격차를 다루는 것, 우리가 무엇이 존재한다, 어떤 현상이 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현상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 현상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저는 공정한 사회냐 공정하지 않는 사회냐보다도 일단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정 자체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격차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 사회의 격차가 왜 얼마나 생겼는가를 잠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사실 수치상으로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1800년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절대 빈곤율, 기하선상에서 의식주가 아니라 그냥 먹고 사는데 겨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절대 빈곤율이 90% 가까이 됐습니다. 이건 모든 통계가 보여주고 있는데 2010년에 절대 빈곤율이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격차를 한 가지로 설명해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중산층이라는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소수 특권층 외에는 전부 절대 빈곤층이었습니다.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고용이 창출되고 동반성장이 가능해지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직업이 생기고 중산층이라는 두터운 계층이 형성됐다. 그래서 빈부격차의 원인을 가치 창출을 통해서 빈부격차가 생긴 것은 합리적이고 좋은 일이고 경쟁의 결과고 우리가 시세 차익, 부동산과 금융 투기 이것을 어떻게든지 근절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나눠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쓸쓸한 미래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 격차는 더욱 확대될 거다.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엄청 가진 자와 아주 없는 자로 이렇게 구분이 될 것 같은데 그 세계적으로 봤을 때 25명의 부호가 가진 그 재물이 전 세계 인구 40억이 가진 반절이 가진 것보다 더 많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지금 격차가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 그 말씀하신 공정성이랑 이런 게 다 개입이 되는 게 세계 첫 번째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까 25 중에서 세계 첫 번째 부자가 푸틴입니다. 푸틴.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그 부패죠. 사실 그 범죄 같은 그런 건데 그 지금 대부분 우리 국내에서 쌓고 있는 부도 그렇고 이게 세계 무대에서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국가에서 흡수하면은 세계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의욕을 뺏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섬세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으로는 격차를 줄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온 국민에게 1억씩 나눠준다고 해서 이제 격차 없다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철학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국가에서 보호해주는 일하고 기본소득,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일은 그거는 전혀 저는 국가 정책으로 제일 해서는 안 될 일이 아닌가. 이 격차 문제를 볼 때 이 사회 격차로 사회가 분열된 면도 있지만 분열을 이용해서 이 격차를 정치화하는 요인도 있는데 이것은 사회 통합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사회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어서 본다 할지 그렇게 해서 가진 자는 뭐 이렇게까지 뭐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보는 방식들이 이 격차 문제를 다루는데 하나의 관점으로 작용한다면 이거는 위험하다. 그래서 이 억강부약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억강부약. 부자를 눌러가지고 약자를 부자를 그러는데 국가에서는 강자나 약자나 다 국가 구성원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계층을 억눌러 가지고 그 약자를 도와서 이루는 격차의 차이를 줄이는 이 일은 이 국가의 이 자원을 굉장히 축소시키거나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패권 경쟁, 국가 전략, 그다음에 제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이걸 이제 우리 한국적 차원으로 조금 더 좁혀서 심화시켜서 어떻게 우리가 격차를 설명할 것이며 격차 사회를 넘어서 사회 통합을 이루고 또 이제 궁극적으로는 통일 한반도 까지도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급변하는 세계적 전 지구적인 변화과 그다음에 국내적인 그런 도전에 직면해서 어떠한 시대 정신이 과연 우리에게 가장 긴박하게 다가오는가, 그다음에 어떤 리더십을 우리가 현재 이 시점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상상해 볼 수 있는가, 이런 이 마지막 우리 논제이자 오늘 좌담의 전체의 그 주제이기도 한 이 마지막 사항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한 말씀들을 해주시죠. 저는 가끔 좀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그 시대에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를 그 시대의 급소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근대는 시대의 급소를 잡은 일을 해서 근대를 이루었고 그때 조선은 시대의 급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리더십은 그 시대에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를 잡아야 된다. 그 시대에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를 잡고 그 중요한 문제에 국가의 역량을 결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4차 산업혁명에 잘 적응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을 정확히 인식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올라타야 된다. 그런 일을 하게 해주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리더십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인류 문명의 발전의 방향은 산업화로 시작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물론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일어났고 프랑스 대혁명, 소위 그 시민혁명 혹은 부르주아 혁명을 통해서 자유평등 박애 같은 이 민주사회에 우리가 이 보편적인 가치가 탄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성공하지 않고 자유도 평등도 박애도 실현된 나라가 지구상에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의 발전의 첫 번째 단계는 산업화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문명 국가를 볼 때 산업화를 전제로 해서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면 산업화와 민주화는 동반 성장하고 상생하는 관계에 있어야 될 두 세력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빨리 성장을 하다 보니까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둘이 적대적 관계에 놓인 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진화를 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모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얘기는 또 따로 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 아주 단순하게 결론적으로 지르면 우리나라의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화해해서 이 두 개가 적대적 세력이 아니고 동반 성장을 하는 호혜적인 세력 상승 관계로 갈 때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완성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냥 저는 리더라는 게 뭐 특히 국가의 리더, 사회의 리더라면은 그 집단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미래는 이 시간축이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으니까 과거를 되짚어 보는 일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과거를 송두리째 부정하면서 미래를 만드는 일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더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리더십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얘기했던 거 외에 진짜 추가하고 싶은 것은 아까 최진석 교수님 얼핏 말씀하시는데 미래 세대 교육입니다. 교육. 저는 평소에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시대 정신의 이제 변화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경우에 나라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화, 건국 다음에 산업화,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 그러면 그 다음에 시대 정신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한국 시민들이, 그 다음에 한국 사회가 어떤 공통의 인식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분열되고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건국 산업화 민주화 다음에, 그러니까 오늘날 21세기 한국인들이 그 도전에 응전해야 할 시대 정신은 뭐냐라고 이제 물으면 저는 그게 공화가 아닐까, 이제 이런 답변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되는 민주주의에 비해서는 공화의 어떤 이념과 그 실천 양태라고 하는 것이 잘 이해가 이제 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죠. 오늘 정말 사계의 그 대석학에 해당되는 세 분 선생님들을 모시고 시대 정신과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너무나 그 통찰력이 있고 의미심장한 그런 분석이나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살아가 현실 독자들을 대신해서 세 분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